그러니까 이 재무부의 이 부채 한도에 관련된 그다음에 예산안 때문에 계속 재무부가 부채 발행을 미루는 것 때문에 부채 발행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을 연준은 RRP라든지 IOER 같은 걸로 그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제도들을 통해서 그 넘쳐나는 유동성은 일단 흡수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들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돈들이 사기 때문에 채권 값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간다. 지금과 비슷한 이런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금리가 내려가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트리거는 뭐였다고? 고용지표였다는 거예요. 요번에 텐센트 같은 경우에 게임 관련된 규제도 나왔죠. 그 게임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정신적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아예 정말 규제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게임 규제는 2018년도에도 있었고 그때도 정신적 아편 얘기는 똑같이 나왔었어요. 자, 금리 위험이란 건 뭐냐면 여러분이 이제 지금 시장에서 투자를 할 때 금리에 대한 의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향후에 지금 미국 그 10년물 금리가 1.1대 그 후반 정도 가서 다시 지난 금요일 날 고용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반등이 나오는 바람에 시장에 다 같이 기뻐했어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면 장기금리가 이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랬죠? 시장에서 장기물 금리가 계속 내려가면 시장은 어떤 걱정을 한다 그랬죠? 이런 생각을 떠올린다 그랬죠? 금리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가 올라가야 되는 시즌인데 내려가면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가 모르는 경기가 나빠지는 요인이 있는 거 아니냐. 디프레이션을 반영한다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최근까지 계속 금리가 무슨 일만 있으면 더 내려가고 했었는데 금요일 날 고용 지표가 나오면서 금리가 올라갔으니까 금리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경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뜻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환영했던 거죠. 그런 것처럼 지금 미국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는 생각이 완전히 갈라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지금 금리가 미국 장기물이 이렇게 1.1, 1.8, 1.18, 2, 3 이렇게 낮아진 이유는 경기가 안 좋은 걸 반영하고 있는 거다. 안 좋아질 거. 좀 전에 우리가 다룬 피크아웃을 이미 금리는 알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는 쪽이 있고 한쪽은 저는 뭐라고 말해왔나요? 저는 미국 장기물 금리가 이렇게 낮은 거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만약에 미국 장기물 금리가 경기가 나빠질 거를 반영하는 거라거나 그런 요인이라면 장기물 금리에 대해서 계속해서 낮아질 수도 있다고 보는 의견이 되죠. 왜냐하면 피크아웃을 미리 아는 거라면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니까 금리는 더 내려갈 거니까 채권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장기채를 사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을 거예요. 반대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쪽은 지금 채권은 금리가 이렇게 내려가고 있더라도 혹은 금리가 조금 여기서 올라가는 상황이 와도 절대 사면 안 된다라고 말하겠죠. 저는 뭐라고 말해왔나요? 저는 장기물 금리가 왜 낮다고 말했죠?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장기물 금리가 우리 아마 지금 참여하시는 우리 고객분들이나 그러니까 저희 인머스 고객분 많이 계세요. 고객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참여하신 분들이 지금 올렸을 거예요. 기억나서 아마 말씀하셨을 거예요. 저는 뭐라고 말했냐면 수급적인 요인이 물론 하나만은 아니지만 제일 클 거다. 수급적인 요인은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연준이 미국 정부의 부채 한도 관련된 그런 그 예산안을 늘리는 문제에 있어서 7월 말까지 해야 되는데 못하고 이거를 이제 예산안 체결을 하는데 넘어가는 그런 일들이 생기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재무부가 갖고 있는 돈으로만 살림을 해야 되는 시기가 왔다라고 그랬죠. 7월 말까지 협의해야 됐었는데 협의를 못했어. 그래서 재무부는 드디어 뭘 선언했냐면은 비정상적인 이 재무부 그 예산 운영을 시작한다라는 선언을 했어요. 비정상적인 예산안 운영의 첫 번째는 뭐냐? 국채를 발행 못합니다. 비정상적인 방법은 뭐냐? 1번, 2번, 3번은 못 줍니다. 돈 우린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제 이게 뒤로 갈수록 공무원
이제 급여까지 간다 그랬죠, 나중에.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연준이 작년도 말에 1조 9천 정도까지나 연준이 아니라 재무부가 만들어놨던 현금을 7월 말에 2조 1천억까지로 낮춰야 됐었다고 했죠. 거기에 맞춰야 된다. 금액을 2,100억까지 현금으로 없애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올해 들어서 재무부는 계속 국채 발행을 안 하고 재무부 안에 있는 현금으로 계속 해결해 왔던 거죠. 원래는 재무부가 뭔 일을 하려면 국채를 발행해서 돈을 조달해 갖고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그 유튜브에서 프레드 들어가 가지고 재무부 계정 얼마 있는지 확인해 봤죠. 예, 그렇게 돈이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7월 말까지 2천억까지 낮추려면 그 돈을 계속 써야 되니까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돈을 써왔다 그랬죠. 그럼 국채를 발행을 안 하니까 국채 금리는 점점 내려가요. 왜냐하면 국채를 발행해 줘야 국채를 사야 될 때는 국채를 사는데 국채를 발행을 안 하니까 발행을 안 하면 시장에 물건이 조금 나와요, 많이 나와요? 조금 나와요. 조금 나오니까 얼마 없는 물량을 사려면 어떻게 돼? 우리도 가다가 과일 사려고 하는데 과일이 조금밖에 없고 여러 명이 사려면 어떻게 되게? 비싸지는 거지. 채권이 비싸진다는 뜻은 금리가 내려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가는 거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 재무부의 이 부채 한도에 관련된 그다음에 예산안 때문에 계속 재무부가 국채 발행을 미루는 것 때문에 국채 발행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돈이 넘쳐나니까 그 돈을 연준은 RRP라든지 IOER 같은 걸로 그 다음에 최근에 발표한 제도들을 통해서 그 넘쳐나는 유동성은 일단 흡수를 해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는 돈들이 채권을 살 수밖에 없는 돈들이 사기 때문에 채권값은 올라가고 금리는 내려간다. 이런 얘기를 드렸죠. 이게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유니 미국 장기금리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너무 경기적인 요인이라거나 뭔가 피크아웃을 말하는 거나 이렇게 보지 마세요. 지난번에 제가 뭐라 그랬냐면 금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시대는 이제 아닙니다. 금리도 일부분만 나타내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그때 제가 무슨 설명했냐면 미국의 장단기 금리 차가 좁아지면 옛날에는 경기가 나빠지는 거였었어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 이거는 10번 중에 8번 위기가 왔다 그랬죠. 그런데 제가 놀랍게도 2018년, 19년도에 장단금리차 역전을 3번이나 봤는데도 불구하고 위기가 안 왔어. 왜 그렇다 그랬죠? 이제는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돈의 시그널이 약해지거나 다소 왜곡됐기 때문에 이제는 두세 가지를 같이 보고 판단해야지 옛날처럼 금리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장기물 금리가 떨어지면 무조건 경제가 안 좋은 거다, 침체를 말한다, 디프레션을 반영한다 이렇게 보는 건 조금 부족하다. 이제 그 얘기 제가 설명드렸고 저는 대부분의 이유가 수급에서 왔을 거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면에서 금리는 반복된 역사가 있다라는 건데 지금 2013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매번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테이퍼링을 앞둔 시기. 자, 보시면은 2013년도부터 14년도에는 이제 버냉키가 테이퍼 텐트럼이라는 거를 했고 그 다음에 16년도에서 17년도는 중국 위기 같은 위기로 인해서 어떤 거냐면 15년 12월에 금리 한 번 인상했고 16년 12월에 금리 한 번 인상하고 나서 쇼크가 왔다가 이제 나타난 건데 이때 금리가 어떤 모습을 나타냈는지를 자 그거를 살펴보자는 거죠. 뭐냐면 자 지금 저희가 금리가 낮은데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는 일들이 온 적이 있어요. 2013년도랑 2016년도에 지금처럼 금리가 낮다가 이제 금리 인상을 앞두고 확 금리가 올라가는 일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금리가 낮으니까 여기서 금리가 확 올라가는 일들이 있을까라고 생각해 보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금리가 올라가는지를 알고 싶은 거예요. 2013년도에는 오른쪽을 보시면 2013년도에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가 갑자기 변동되는 시점. 지금 약간 하늘색으로 이렇게 배경해 놓은 데 있죠. 이게 언제예요? 2013년 4월, 2013년 5월입니다. 그렇죠? 이거 밑에 숫자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2013년도 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를 나타내는 건데
비농업 부분 고용자 수 변동이 그 전에 쭉쭉쭉 떨어지다가 갑자기 쑥 올라가는 일이 2013년 5월에 발생한 거예요. 그쵸? 그런데 왼쪽으로 와보세요. 갑자기 이제 짙은 회색이 금리거든요. 금리가 확 올라가는 시기가 2013년 5월인 거예요. 무슨 얘기냐? 고용이 트리거가 되는 거예요. 고용이 갑자기 좋아지면 금리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2016년도는 어쨌냐? 똑같다는 거예요. 2016년도 오른쪽을 보시면 2016년 7월 달에 고용 지수 변동이 확 나타나죠? 파란색 이 그래프 크기가 확 크잖아요. 그럼 왼쪽으로 와보세요. 2016년 7월부터 금리는 또 확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얼마나 올라요? 2017년 1월까지. 무슨 얘기예요? 지금과 비슷한 이런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시기에 금리가 내려가다가 금리가 올라가는 트리거는 뭐였다고? 고용지표였다는 거예요. 결국 항상 고용지표가 급격하게 좋아지는 국면에서 금리가 올라간다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 두면 되는 거죠. 지금은 이번 금요일은 고용지표가 좋기는 좋았지만 여전히 어때요? 아까 은경 씨가 말한 상당한 진전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확 올라갈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런 면에서 금리는 지금 제가 금리 얘기를 왜 갑자기 여기다 넣냐면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전문가들은 채권 금리가 하향 안정화될 거다. 피크아웃을 염두에 두면 그게 맞죠. 그럴 경우는 채권을 장기물을 사도 좋다.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이제 금리가 조금씩 튀는 때서는 무조건 살 기회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데 장기물 금리가 지금 떨어진 건 수급적인 요인이라고 보는 쪽이니까 이 수급 요인은 일시적이에요? 장기적이에요? 일시적이에요. 이 부채 한도에 관한 협상이 반드시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 되면 미국이 뭐가 된다고? 디폴트라 그랬죠? 디폴트를 낼 수는 없으니까 제 유튜브 우리 제목이 뭐지? 그거에 시장에 반영되진 않은 악재인가 뭐 이런 편에 가시면 이 부채 한도 협상이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해야 되는지 제가 설명했어요. 왜냐면 달러가 미국이 지 맘대로 막 부채 늘려가지고 전 세계를 우롱하는 게 표가 안 나기 위해서는 막 씨름하면서 막 어렵게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는 듯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부채 한도 협상 때마다 디폴트까지 가는 막 그런 직전까지 가서 협상 타결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디폴트고 2011년도에 그게 끝까지 갔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됐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그럴 일이 없으니까 반드시 타협은 될 거고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냐 예측도 제가 말씀드렸죠. 미국의 예산국이 계산해 봤더니 10월 달까지는 버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줬다 그랬죠. 결국 저희도 지금 빠르면 9월, 10월 정도의 협상이 타결될 걸로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일시적인 요인이 해결되고 나면 국채는 어떻게 된다고요? 저희는 올라간다고 보는 쪽입니다. 금리는 올라갈 거로 보는 쪽이에요. 그러면 10월 달이 되면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저희들은 지금 채권을 사라고 할까요? 절대로 사라고 안 하겠죠. 저희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어떻게 보느냐는 굉장히 다른 면이다. 자, 이제 마지막 정도 될 것 같아요. 위험 5번째쯤 되는 것 같습니다. 중국 시장. 예, 중국은 요즘 우리를 굉장히 힘들게 하죠. 자, 근데 중국은 굉장히 커다란 많은 그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제 가운데에 있는 차트를 보시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 이건 이제 인베스코에서 나온 골든 드래곤 차이나 인덱스가 있습니다. ETF. 얘를 보시면 올해 들어 완전히 제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고점에서 반토막 딱 잘라졌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내려왔느냐. 예, 이거 48.6% 마이너스 났는데 홍콩 항생도 못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홍콩 지수들은 못지않게 빠졌어요. 왜 그러냐 보시면 밑에 처음에는 엔트파이낸셜이라고 해서 알리바바의 마윈이 이제 윗보여가지고 괘씸죄에 걸려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가운데 보신 것처럼 그것만이 아니다. 디디 추싱
너네 상장하지 말랬는데 왜 상장했어 해가지고 완전히 앱에서 삭제시켜버리는 명령까지 나왔죠. 세 번째는 이게 이제 완전 그 쇼크였죠. 중국의 교육업체들은 다 어떻게 비영리화해라. 그래서 당일날 탈 커뮤니케이션, 그러니까 탈 에듀케이션이죠. 탈 에듀케이션이라고 말하는 TAL 얘네는 당일날 70% 빠졌어요. 하루에 그냥 기업의 주가가 그냥 70% 꺾였어 그냥. 예,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냐라는 거고, 이거는 과거에도 있었던 일이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거와는 좀 다르게 보고 있어요. 자, 보시면 하지만 이제 중국이 지금 그렇게 아주 엄청나게 좋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 오히려 이렇게 규제를 강화하는 대신 앞으로 하반기 뒷부분은 중국이 사회융자 비율 같은 것들을 상당히 완화적으로 가져가면서 오히려 중국 증시는 강세를 띨 것 같다. 그래서 그 기대감으로 요즘 중국 증시가 나쁘지 않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제라는 게 긴축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규제와 긴축은 다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도 중국 증시가 이제 9월, 10월, 11월 갈수록 이제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하락한 종목들에 대한 또 다른 이해가 필요하다. 첫 번째 알아야 될 거는 지금 중국이 규제하고 있는 건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데이터, 두 번째는 빈부격차를 없애려는 그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규제하고 있는 쪽이 아닌 반대쪽은 오히려 호재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국이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전기차, 친환경 테마, 그 다음에 반도체는 요즘 상당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도 이쪽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보시면 중소형 테크주는 정말 좋습니다. 저희 인모스트의 고객이시라면 아마 한 번도 예외 없이 차이넥스트를 갖고 계실 거예요. 이거는 연금에서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연금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미국 ETF 차이넥스트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제 생각에는 인모스트 고객이라면 한 번도 예외 없이 차이넥스트 갖고 계실 거예요. 이 차이넥스트는 52주 신고가입니다. 예, 그래서 최고가를 찍었고, 이 얘기는 왜냐? 중소형 테크주들은 혜택을 입고 있기 때문인 거죠. 오히려 보시면 지금은 CSI 300이라는 대형주에 비해서 차이넥스트 100이 그 상대 주가가 어떠냐를 나타낸 건데, 저만큼 좋았다면 저희는 올해 들어서 30%는 좀 넘게, 한 40% 정도 오른 것 같고요. 저희는 일찍부터 갖고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상당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예외적이니까 당장 팔거나 그 다음에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좀 드려야 하겠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런 경우 과거에는 늘 이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요번에 텐센트 같은 경우에 게임 관련된 규제도 나왔죠. 그 게임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정신적 아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게임을 아예 정말 규제하는 것처럼 했는데, 그 게임 규제는 2018년도에도 있었고 그때도 정신적 아편 얘기는 똑같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보시면 규제를 받았을 때 텐센트 저렇게 빠졌지만 결국 어떻게 됐어요? 2021년도 초기까지는 저렇게 올랐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이번에 이 규제는 결국에는 장장은 어렵지만 올라간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오른쪽에 보시면 헬스케어도 마찬가지, 의료개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그때 헬스케어 주식은 저렇게 빠졌지만 또 다시 나중에 보니까 다 올라가 있죠. 예. 그래서 과거엔 늘 이랬으니까 지금은 오히려 투자해야 될 때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저희의 생각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번에 다르게 보는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최근에 2021년 7월 1일 날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 행사를 했어요. 엄청나죠? 예. 천안문에서 하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 천안문 앞에 이렇게 딱 아마 저렇게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행사에 중국몽을 천명했고요. 예. 중요한 건 여러분이 기억하실 건 공부론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021년 7월 1일 전날까지는 선부론 시대였다. 2021년 7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제 우리는 공부론을 주장한다.
실제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선부론, 공부론. 선부론은 덩샤오핑이 주장한 거예요. 선부는 뭐냐면 먼저 선자입니다. 그래서 인민들 모두가 부자가 될 수가 먼저가 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부자가 돼서 도움을 줘야 한다. 그런 것 때문에 기업들에게 독점을 허용했었어요. 먼저 부자가 돼서 인민들을 도와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어떤 거? 공부론. 이제 전체가 다 빈부격차가 없는 모두가 다 부자가 된 부를 나눠 가져야 된다라는 마오쩌둥의 주장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규제를 한 부동산은 뭐 때문에 했냐면 사실 중국은 지금 부동산 규제를 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헝다그룹이라고 중국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가 부도났습니다. 앞으로 몇 달 안에 돌아오는 부동산 개발 업체의 달러 부채가 상상을 초월해요. 이 상황에서 부동산을 건들면 위험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개발 업체를 규제합니다. 왜요? 주거 비용을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보면 중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6억이면 중국 전체 인구의 뭐 한 60-70% 될 거 아니에요? 6억이 소득이 17만 원이에요. 월 소득이. 농민고. 예. 그러니 근데 억만장자는 미국보다 많아요. 그래서 지니계수라고 하시나요? 지니계수? 이게 불평등 지수예요. 지니계수가 0이 있고 1이 있는데 0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없는 나라고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한 나라인데 0.4 정도 되면은 이미 불안이 일어나고 0.5 되면은 혁명이 일어나는 정도라는데 중국은 비공식적으로 0.6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 인민들의 어떤 빈부격차에 대한 부분들이 엄청나게 올라오고 있는 거를 직감했고, 그 다음에 지금 시진핑이 갖고 있는 그런 장기 집권을 위해서는 이게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먼저 이뤄내야 될 목표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왜? 장기 집권을 하려는 사람에게 있어서 뭐가 망하는 거는 의미가 없어요. 제가 이거는 영상에서 이미 찍어서 올려드렸으니까 그걸 좀 자세히 봐주시고요. 그런 면에서 공산당이 무서운 건 어떤 희생을 치르고라도 체제를 유지하는 게 제1의 목적이다. 그래서 미국의 독점 규제는 벌써 2년, 3년째 계속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는데 반해서 중국은 바로 그냥 독점에 대한 제도를 발표해버리는 거죠. 이건 그리고 점점 강화될 거다. 왜? 체제에 대한 도전을 막으려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건 자가지 거로 보지 않는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인모스는 어떤 의견을 가진다냐면 바로 공산당이 줬던 그 독점에 대한 이점 때문에 중국 기업이 우리가 투자할 만하다라고 믿었던 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딜 투자했냐? 중국의 이커머스 기업을 투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 기업은 빅데이터가 중요한 산업인데 이 빅데이터를 중국은 기업에게 그냥 마구잡이로 제공해 왔으니까. 그런데 중국 공산당이 이번에 그 데이터를 정부가 소유하겠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 기업, 데이터 기업들을 모두 다 규제에 집어넣는 거죠. 저는 그거는 괜찮은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되면 그 기업들이 어떤 상황이 되느냐? 그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으로 해서 경쟁력을 잃어버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M&A를 규제하는 그런 것들이 함께 가고 있기 때문에 독점 규제에서 M&A를 규제하면 이 빅텍들은 한팔 잃은 것과 같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지금이라도 다른 비즈니스를 시작해야 하니까 그게 아마도 여러 해 걸릴 거다라고 보는 면이 있습니다. 지금 자세히 설명 못 드리는데 그런 부분은 제 영상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중국에 대한 의견을 다르게 가져가고 있고 그것만큼 중요한 얘기를 지금부터 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최근에 작년까지 해서 신장 위구르족 관련된 인권 침해 관련된 것들을 미국이 굉장히 공론화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원에서 신장 생산품 수입 금지 법안이 통과됐어요. 그래서 애만 이것 때문에 뭐가 타격을 받았어요? 태양광이 박살났습니다. 신장 위구르 쪽에서 전 세계 태양광 패널 생산에 뭐
50%는 넘을 겁니다. 아마 제가 숫자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이제 신장 위구르에서 나오는 패널 쓰지 못하게 되니까 태양광 기업들, 그러니까 그 패널 관련된 기업들은 엄청난 그런 어려움이 왔고요. 이거는 이제 관련된 중국 기업 수출 규제한다는 얘기는 여러 번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대만, 오른쪽에 왼쪽에 보시면 대만에 대해서는 얼마 전에는 대만에 공식적으로 무기도 판매했어요. 그런데 대만은 중국과 어떤 문제가 있는데죠? 하나의 중국. 그래서 대만을 인정하면 어떻게 돼요? 중국을 침해하는 거다라고 여기고 있는 거죠. 근데 공공연히 지금 미국은 대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무기도 거기다 판매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완전 동맹국 대우를 하고 있다. 여기까지는 여러 번 보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최근에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 또 하나의 특이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몇십 년 만에 있는 일들이에요. 이게 뭐냐면 지금 신장 위구르, 대만, 이게 하나의 중국이라는 단어에 걸린다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중국은 어떤 나라예요? 다민족 국가예요. 그러면 신장 위구르족이라는 다민족 말고 대만 말고 또 어디가 있나요? 티벳이 있습니다. 티벳. 지금 티벳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티벳은 중국에 쫓겨서 지금 어디가 있냐면 인도에 가 있습니다. 인도에 달라이라마가 인도에 정착하고 비폭력주의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받아들여졌어요. 근데 티벳 임시정부나 이런 쪽들이 인도에 다 가 있는데 인도가 받아들여준 이유는 비폭력이기 때문에 받아줬고, 받아주긴 했지만 인도는 한 번도 티벳을 인정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최근에 나렌드라 모디가 대놓고 달라이라마한테 직접 생일 축하 전화를 했습니다. 해피 버스데이 한 건 뭐 특이한 건 아닌데 이런 일은 없어요. 이런 일은 없었다는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더 놀라운 거죠. 토니 블링컨, 이 사람은 미국의 명실공히 2인자입니다. 블링컨은 정말 정확하게 2인자예요. 2인자가 지금까지 달라이라마가 미국 갔을 때 오바마가 잠깐 만나줬어요. 그것만 갖고도 그때 당시 무슨 쇼크가 있었냐면 중국에게 경고한 거다. 왜냐하면 그때 중국이 뭘 했냐면 위안화 국제화 갖고 미국의 심기를 심히 건드렸을 때요. 오바마 때인데, 오바마가 달라이라마가 뉴욕 왔을 때인지 미국에 왔을 때 잠깐 만나준 게 역사상 한 번 딱 있었던 일인데, 블링컨이 인도로 가서 달라이라마 쪽에 응고두프 동충, 이름 참 어렵죠. 티벳 망명정부 대표, 그 다음에 수부 라마냠 자이산카르 인도 외교부 장관을 만납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인도 외교부 장관이에요. 수부 라마냠 자이산카르 이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수십 년 동안 없었던 일인 거죠. 인도는 지금까지 그냥 인정만 해주고 있었지 없는 것처럼 여겼는데, 인도의 인도의 모디가 인정하기 시작하고 블링컨이 날아가서 만나고 있는 거죠. 티벳에게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앞에 일과 이 일이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런데 한꺼번에 일어나고 있는 일 중에 웬디 셔먼이라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는데, 이건 또 뭔 일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중국의 다민족 중에 대만, 그 다음에 신장족, 위구르족, 그 다음에 지금 티벳 쪽 얘기했죠. 또 하나의 다민족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에서 가장 큰 다민족이에요. 조선족입니다. 그래서 이 조선족은 동북 삼성에 거하고 있는데 북한하고 완전히 맞대고 있고, 북한의 사람들이 지금 그쪽으로 엄청 넘어가죠. 아마도 웬디 셔먼은 북한 얘기를 하러 온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 사람 참 멋진 사람이에요. 근데 한미연합사 부사령관, 그러니까 전 사령관 브룩스라는 사람이 어떤 거? 대국적 합의, 무슨 그랜드 바겐, 대국적 합의라는 논문 같은 기고문을 냈는데, 여기에 북한을 동맹으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놀라운 일이 있는 거죠. 뭐냐면 오른쪽에 보시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예요. 북한과 같은 적성국 징벌적 제재를 바꿔야 한다.
이거 무슨 얘기냐면 징벌적 제재가 악의 축에 대한 얘기예요. 지금까지 악의 축으로 인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징벌적 제재를 내리는 걸로 되어 왔어요. 이건 트럼프가 쉼없이 강조했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징벌적 제재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시면 악의 축, 지금까지는 이라크, 이란, 북한 이랬는데 저 악의 축의 자리에 누구를 넣고 싶은 걸까요? 중국을 넣고 싶은 겁니다. 이제는 저들을 다 활용해서 티벳, 신장, 위구르족, 그 다음에 조선족, 북한 다 사용해서 중국을 악의 축으로 만들고 싶은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제가 이 얘기를 보면서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신 분의 얘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지난달에 제가 무슨 말을 드렸냐면 지금 시장에서 위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중국과 미국 얘기를 하면서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중국은 이미 선을 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예, 제가 보기엔 미국은 중국에 대해서 일정 선 이상의 제재를 결정한 것 같습니다. 원래는 중국을 제재하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요. 뭐냐면 장기 금리를 미국이 의도적으로 올리면 중국은 못 견딘다. 왜냐하면 중국의 알리바바조차 장기 채권 발행을 못한다라고 했죠. 그러니 장기 금리가 쑥쑥쑥쑥 올라가면 중국은 기부업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그 전 단계 들어가면 중국은 알아서 길 거라고 저는 생각했는데 미국이 이런 정도 중국의 어쩌면 가장 큰 치부라기보다는 가장 큰 약점을 건드렸다는 얘기는 이제 어디까지는 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투자는 과거하고는 좀 다르게 길어질 수 있다. 예전에 제가 중국 투자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그 얘기는 제가 저희 인모스트 모든 고객들이 왜 차이넥스트를 갖고 있는 줄 아세요? 제가 뭘 주장해 왔냐면 중국은 인덱스 투자하면 안 된다. 장기 투자하면 안 된다고 해왔습니다. 왜? 중국 인덱스를 보여줬어요. 2015년도에 5천을 갔던 게 단 3달 만에 2천까지 내려갑니다. 만약에 중국에다가 매달 샀으면 수익률이 좋을 수가 없어요. 이번에도 보세요. 그냥 반토막이 나잖아요. 그래서 인덱스 투자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3달 만에 반토막이 그냥 나버리는 3분의 1 토막이 가는 나라를 어떻게 장기 투자합니까? 하지만 저희가 이제 차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인덱스지만 다른 인덱스잖아요. 중소형 기술주를 투자한 거였기 때문에. 어찌됐든지 간에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의 투자는 제가 옳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다가 이제는 더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렸던 과거처럼 다 규제를 하면 그게 더 올라가는 계기가 왔었다면 이번에는 오랫동안 안 그럴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빠졌다고 사면 되지 않습니다. 인머스는 장기 투자를 많이 말씀드리는데 중국은 장기 투자니까 계속 떨어질 때 사세요라고 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